대통령이 곧 코로나 터널 벗어날 거라고 장담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최다의 확진자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매 확정서를 받은 것이고 공급 확약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3월부터 남들은 사회 전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그 막연히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되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어떠한 돈과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이거는 확보해야 되고요. 주요 선진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료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경제활동 또 일상생활 사실상 우리는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 무슨 돈 아끼려고 늦췄다, 다른 나라들 맞은 다음에 보고하겠다, 다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백신을 나눠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올해 5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7개월 전에 대구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올해 겨울이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백신 개발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반 정도 그 사이에 개발이 될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의 예상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동산병원에서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코로나 환자를 간호했던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바로 왼쪽에는 신종 전염병 현장에서 직접 싸우셨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은 차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본부장으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오른쪽에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최재욱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두 분은 지난 2월 달입니다. 그때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여러 가지 대담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린 바가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상황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래 가장 최다의 확진자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곧 코로나 터널 벗어날 거라고 장담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현 상황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겨울철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겨울철에 감염력이 상당히 커지고요. 또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 노출돼 있고 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1000명 그리고 또 2000명대까지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3차 대유행에 대해서 뭐 가깝게는 한 달 전, 그래도 멀게는 몇 달 전부터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준비와 이런 전망 부분이 거의 무대책,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인터내셔널 헬스 매트릭스 에밸루에이션 거기 연구소에서도 전망한 바에 따르면 근본 3차 대유행은 가장 큰 규모이고 정점이 1월 말에서 2월 초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1-2주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망률뿐만 아니고 모든 몸이 증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는 전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런 준비가 소홀했는지 그리고 왜 소홀한 그 지점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그리고 과거 1, 2차 대유행과 다른 감염 양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오늘 좀 논의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짚어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지난 그 2월에 있었던 유행과 1차 대유행 때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발생되었던 그 1차 대유행 때는요, 특정 종교 집단과 그다음에 대구라는 한정된 그런 지역 사회에서 발생이 되어서 감염 경로라든지 이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좀 쉽게 세울 수가 있었고 방역 대책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인구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전에 대구에서 발생됐던 그런 유행보다도 훨씬 상황이 더 나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유행의 대응과 관리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중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되고 재편해야 된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중환자 치료 병상, 일반 환자 치료 병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보함에 있어서 코로나19에만 매몰되지 않고 일반 질환자 치료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마스터 플랜, 종합적 종합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개별 병원 하나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이유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 2차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이 감염 양상이 데피니션이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발병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이러하면 데피니션이 달라졌으면 대책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 대책에 달라지는 것 핵심이 뭐냐면 현재 거리두기 정책은 집단 환자가 발생했던 곳 장소 업종을 블록시키는 차단하는 것 위주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규모 집단 감염은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 업혀가겠습니다만 소규모 집단 발병을 발생시킨 지역사회 감염을 전체로 통제하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에서 밑에 빙산이 수면 밑에 가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은 계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리두기 프로그램 내용을 컨텐츠 다 바꿔야 됩니다. 전반적인 밀폐, 밀집, 밀접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 강도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 2.5단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정부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병원 하나 추가해서 병상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이 병상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자칫해서 특정 지역에 일반 질환 진료 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것까지 그런 걸 고려해서 막기 위해서는 이 병상 확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합동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내지는 뭐 외양간 하다가 집 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의료계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이번 겨울 내년 3월까지 정도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이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사실 백신 확보인데요.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백신을 뭐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최현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에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계약 완료된 백신 물량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 명뿐입니다. 그런데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얀센이죠. 가는 구매 확정서를 이제 받은 것이고, 모더나와는 공급 확약서를 받은 것뿐입니다.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정은경 관리청장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세계 업체 중 2곳과 연말까지 계약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언제 얼마나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접종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지금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도 FDA 승인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에 그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이것도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대로라면은 내년에 다른 나라들은 긴 터널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선구매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선구매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백신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의 정상화, 경제의 정상화가 가늠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즉 60에 70% 인구가 접종되는 그때가 아닙니다. 인구의 30% 이상 정도가 접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감염의 차단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1억 명이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그 1억 명을 2월 달 내로 완료를 해서 그 이야기는 3월 달부터 실질적인 감염 차단 효과가 가시적으로 지표로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국, 미국, 카나다 백신 확보한 접종한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경제 정상화와 일상생활 정상화에 대한 플랜을 그때부터 짤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월부터 접종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몇 개월이 걸려서 하반기에 되면 3월부터 남들은 정상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사회 전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몇 개월 더 기다린다면 그걸 막연히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0개월간의 경제 손실액이 77조쯤 됩니다. 매달 7조 5천억 원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했는데, 한 달에 7조 5천억 뭐 떠나서 백신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돈과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이거는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 그리고 경제 정상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하반기도 된다, 미뤄도 된다, 뭐 이런 집단 접종 70%가 다 접종이 되면 그때까지도 괜찮다.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의 말을 그동안 듣기는 했는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 상황 인식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종합해 보자면 정부에서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00만 명만 실제로 계약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나마 계약을 했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사실 임상 3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상 3상에 올라간 신약들을 보면 평균 58% 정도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신이라는 것이 효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서 5배 정도 선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전부 정부에서 말한 대로 다 계약을 하더라도 4,400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그 맞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다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백신들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더라도 이미 많은 나라들이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했어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다음 정도나 가능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설명이 무슨 돈 아끼려고 늦췄다, 안정성을 확인된 다음에 다른 나라들 맞은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런 거는 다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백신을 나눠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의 화를 돋구는 그런 발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점들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의료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사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문제인데요. 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의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 이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는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 그리고 또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 불만 내지는 박탈감이 상당한 그런 이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그 경제 활동 또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발빠른 그런 대책이 지금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 백신 여권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네. 그거 포함해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백신 여권은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프리카 국가를 이제 방문할 때는 황열 예방 접종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여행에 입국이 이제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보편화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이런 여행 제한에 대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그러한 자가격리나
추가적인 입국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백신 여권, 입문 패스포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도입될 것이라고 보고 결국 그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조속히 빨리 국가 전체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백신 접종 이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치료제 얘기를 정부가 자꾸 대안으로 얘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치료제 당연히 사망률도 줄이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치료제는 이제 이상 임상시험 완료됐거나 중이고요. 3상 임상 시험 아직 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불어주는 건 불필요하고요. 치료제는 백신과 다른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백신이 코로나19 유행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즉 그래서 백신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되거나 백신 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종식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지난 12월 8일 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14일 날 미국과 캐나다가 접종을 시작을 했고 독일이 1월 1일로 예고를 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1월 중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접종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만 빨면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백신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부, 민간, 산업계, 의료계 모두 모여서 이 백신 확보단 뭐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TF를 뭐가 됐든 간에 구성을 해서 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권을 줘야 됩니다. 돈을 좀 다른 나라에 계약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주더라도 혹은 이 조달하는 과정은 정부의 조달 규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 급하니까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권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양해를 국민도 야당도 국민의당도 국민의힘도 다 이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첫 번째, 이미 계약한 다른 나라와 계약한 백신을 위약금을 물어주고 2배, 3배 더 주고 해서 갖고 오는 방안 하나 있겠죠.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여유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 3상 임상시험이 늦게 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 회사 이미 선계약한 데서 취소하는 사례가 지금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백신을 추가로 여분으로 많이 확보한 카나다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7점 몇 배를 받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여유가 있는 상대적 여유가 있는 확보한 국가에서 너네가 계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양도해줘라. 이런 부분이 백신 외교의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국내 생산, 위탁 생산하는 곳에 가서 생산 시설을 늘려서라도 추가적으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로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가 합의해야 되고 원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가 상관없습니다. 국민은 백신 확보를 조기에 해서 다른 나라와 차이 없이 2월, 3월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국민 정서이고 그것이 이 방역을 떠나서 경제 활성화, 경제 정상화의 중요한 점이라는 그런 목표하에 무슨 수단을 다해서라도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는 데 경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들어보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부딪혀보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9년도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당시에 우리 정부가 타미플루에 대한 여유가 있는 그런 국가와 소위 말하는 스와프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요청도 했던 바 있었고요. 결국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측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미 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미 선구매를 한 국가라 할지라도 예정된 그 공급 물량을 적게 받을 수가 없을 일도 생긴다. 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파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이미 허가가 돼서 생산이 되는 그런 백신을 뒤늦게 확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전문가들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설비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백신입니다. 메신저 RNA형 백신인데요. 거기에 대한 생산 설비는 우리나라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번 이런 백신 그 미조달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라가 전체가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접종 플랜을 아마도 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 접종 플랜이 제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세워졌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과 노인과 또 뭐 만성질환 환자 뭐 이런 분들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접종 계획을 논의해서 발표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그 사건에서도 그 운송하면서 콜드체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백신도 대부분 그 운송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백신마다 종류마다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예방을 접종을 이제 먼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세우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뭐 우리 최현석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즈음에서 아마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콜드체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콜드체인의 문제점을 아주 정말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백신인 메신저 RNA 백신, 즉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파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을 할 것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운송된 백신을 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도상 연습을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어렵게 구한 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우리 정부가 의료계 그리고 제약업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치 오차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화이자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논의하는 거 참 속상하게 짝이 없고요. 민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런 예방접종 기준이나 이런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질병관리청에 있는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원래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원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소상히 밝혀진 바가 없고 공개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국민도 궁금해하고 언론도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결국 소통이라든지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요. 사실 백신 접종은 방역 당국과 국민들과 의료계의 신뢰가 없으면 설령 백신이 확보돼도 안 맞겠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이런 좀 세세한 문제라도 세심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봤습니다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따르면 그 감염력은 코로나19 정도인데
치사율은 메르스 비슷하게 거의 한 30-40% 치사율이 있는 것이라 하루라도 더 빨리 맞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치 복권 추첨처럼 어떤 생일날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맞춘다는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1년 후에나 맞을 수 있으니까 도중에 그걸 어떻게든 구하려고 뭐 암시장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부가 정말 신뢰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투명하게 전문가들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알리는 그런 지혜가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방침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은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고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요, 2009년도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백신 개발 당시에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 새롭게 개발되는 백신임에 또 백신이기 때문에 생길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이제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약회사가 해당 국가에 백신을 원활히 공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면책 조항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백신을 그래도 좀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접종을 맞은 국민들도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 법령에도 국가가 이제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조항을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책 조항은 아마 용어가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책 조항이라기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국가와 제조회사가 같이 나눠 갖겠다, 같이 공동 분담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나라에서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 동일합니다. 허가의 조건은 이 명칭 자체가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혹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과 임시라는 점은 워낙 공중보건상의 이 팬데믹이라는 이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 이슈가 정리 안 됐더라도 허가해 준 겁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책임을 정부와 제조회사가 같이 나눠 갖겠다라는 면에서 100% 아무 책임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동시에 피해 보상 제도도 국가가 좀 더 확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리겠다. 이 두 가지가 이 면책 조항과 관련된 좀 세심하게 내용이 들여다볼 부분이고요. 백신 예방 접종 피해 보상에 관련된 건 현재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시스템이 있고 피해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할 예정이고, 면책 조항은 국가가 백신 접종 계약을 특정 회사랑 맺을 때 사실 계약 조건에 반영이 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이 협상 전문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할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주 을 중에 아주 을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확 준다 그러면 아마 덜렁 받아와야 될 상황이라서 협상도 아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도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정말 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은 이 면책권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지혜가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전문가들 제가 만나서 계속 종합하고 고민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건가? 코로나19는 백신이 만들어져야지 끝납니다. 그리고 백신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빠르면 올 연말 전후, 아무리 늦어도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내년 중반 정도는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지게 되면 그 전염병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면 그게 퍼지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60%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감염이 안 되면 혼자 그 병을 앓다가 그걸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올 연말,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고비가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올 가을 정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2차 대규모 확산 가능성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올해 겨울에서 봄까지 북반구가 유행하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때 다시 겨울에 접어드는 남반구가 유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가을 겨울로 접어들 때 다시 거기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2차 대유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